한용운의 생애 이야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다. 한용운은 시베리아 여행에 피곤이 풀리자 또다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지금까지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을 따뜻한 곳은, 그래, 그건 고향집밖에는 없으리라. 한용운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처지로 고향을 찾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님은 별일 없이 지내고 계실까? 아내는 혹 고향집을 떠나지는 않았을까? 궁금증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한용운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용운은 당장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 저 멀리 고향의 산과 들이 보였습니다. 한용운이 떠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 산과 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향의 산과 들은 마치 어머니의 모습과 같구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구나. 한용운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익은 고향의 산과 들, 그리고 마을이 자신을 반겨주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를 그래도 반겨주는 것은 고향과 고향의 가족들 뿐이리라. 하지만 왠지 선뜻 마을로 들어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간 다음에야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당도했어요. 한용운은 말없이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살인문에 달린 방울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옥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번엔 커다란 소리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가가서 보니 집은 완전히 버려진 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용운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사를 간 것일까? 모두들 어디로 떠났단 말인가? 그렇지만 왠지 이사를 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한용운은 그 길로 처갓집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새벽녘에야 처갓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용운은 대로 엮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달랑달랑 방울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그러자 어슴푸레한 새벽빛 속에서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단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내의 울음기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군요. 흐흑.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미안하오.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한용운은 그제서야 아내를 통해 다른 가족들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큰 시아주버님 홍주 우병에 나섰다가 그만 변을 당하시고 어머님하고 형님도 그 통에. 한용운은 그 밤 내내 피곤함도 잊은 채 무섭게 울어댔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렇게 서럽게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었습니다. 결코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그도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용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내 또한 옆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1897년
처가로 돌아온 한용우는 부모의 죽음 등으로 기대했던 안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거기다 나라는 갈수록 더 깊고 혼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를 놓고 이웃에 있는 러시아와 일본 등이 서로 침략의 발톱을 세웠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할 틈만 엿보며 구실을 찾기에 정신이 없었으며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침략의 야수를 물리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뒤숭숭한 소문 속에서 불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한용우는 일찍부터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다고 해서 무작정 나설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한용운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든 커다란 고뇌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생각 없어.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그저 생각이 없을 뿐이요. 아내가 보기에 한용운은 늘 무슨 생각인가 깊이 빠져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나 먼 곳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인가를 골똘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래도 한용운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들 보국을 낳은 것입니다. 한용운은 한동안 새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결국 우리나라를 놓고 저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싸움을 우리나라에서 벌인 것입니다. 1904년의 러일 전쟁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한용운은 남은 나라에 와서 강대국들이 멋대로 짓밟고 싸운 러일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한용운은 다시 설악산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채 완성을 보지 못한 수도승 생활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하자, 다시 철저히 하자. 일을 하기 위해선 나는 아직 더 많은 힘을 기르고 더 많은 것을 깨쳐야 한다. 하자. 다시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1904년 여름 설악산 깊은 골짜기를 작은 바락만 하나 걸머진 채 오르는 이가 있었습니다. 키가 자그마한 그는 조선시대의 문인인 김수습이 지은 설악산이란 시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금강보다 못한가 하면 금강보다 좋고 금강보다 좋은가 하면 금강만 못하구나. 그는 물론 한용운이었습니다. 모진 마음으로 아내와 아들을 남겨둔 채 다시 홀로 설악산을 찾은 것입니다. 설악산은 한용운이 처음 입산하던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웅장했으며 변함없이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오세암으로 가지 않고 백담서로 갔습니다. 백담서에는 이미 서로 알고 지내던 유명한 도승인 영곡 스님이 있었습니다. 영곡 스님은 누구보다도 한용운의 재입산을 기뻐했습니다. 영곡 스님은 용운의 득도식 때 중으로서 지켜야 할 계율을 내리고 봉안이라는 계명을 지어준 스님입니다. 따라서 영곡 스님은 그때까지도 한용운을 봉안 혹은 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이가 다시 왔구나. 잘 왔도다. 나무 간세음보살. 면목 없습니다.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잘 왔다 잘 왔어. 그 후 영곡 스님은 봉안을 다시 수개토록 하고 용운이라는
법명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한용운이라는 우리 귀에 가장 익은 이름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한용운은 두 번째 입사인 만큼 이번에는 오로지 득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일체의 다른 잡념을 끊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용운이 가장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것은 이때였을 것입니다. 오세암에서는 혼자서 불경을 읽고 공부했지만 이번에는 하감선사에게서 불경에 관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용운은 이제야 비로소 불가의 승려다운 분위기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불교 이론가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승려로서보다는 단순한 구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이 더 컸던 그는 이때부터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불교는 한용운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주춧돌로 자리 잡힌 것입니다. 그렇듯 한용운은 1905년부터 2년 동안 20대의 마지막 젊음을 오로지 불교 교리를 깨닫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한용운을 어느 날 하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 이제 자네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네. 내게 더 있어봤자 자네만 손해일세. 그러니 이곳을 떠나게. 이곳을 떠나 금강산으로 가든지 오대산으로 가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병석에 누워 계신데 제가 어찌.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린가. 작은 인정에 끌려 큰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부처님도 좋아하지 않을 걸세. 아무 말 말고 떠나게. 한용운은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작은 인정은 어차피 집을 떠나올 때부터 끊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도 불교에 대해 좀 더 학식 높고 불심 깊은 고승들을 만나보고 싶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떠날 채비를 차리던 한용운을 영곡 스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것을 읽고 가게. 그 책은 중국의 중요한 근대 서적인 은빙설문집이었습니다. 한용운에게 무척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후일에 한용운의 대표적 논문이 되는 불교 유신론의 바탕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한용운은 그 책을 단 며칠 만에 완전히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지식과 사상의 깊은 감명을 받아 또 다른 새로운 세계에 크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한용운은 떠나는 날 영곡 스님에게 거듭 감사를 드렸습니다. 책을 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실 스님, 이제 소승은 설악만한 산더미를 가슴에 품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악만한 산더미란 지식일 수도 있고 그가 품은 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영곡은 한용운의 얘기에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장차 이 나라 기둥이 되어야지. 자네는 꼭 그렇게 될 걸세. 스님, 이 고마움을 어찌다. 한용운은 조실 스님인 영곡의 격려가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격려하는 점은 하감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게.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자네는 무엇이든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아. 언젠가는 그 능력을 써야 할 때가 있을 걸세. 자, 이제 그만 가게. 영곡과 하감은 멀리까지 그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담사를 떠난 한용운은 곧 금강산의 건봉사를 찾았습니다. 한용운은 금강산을 보고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이건만 그 안에 들어앉은 산은 어찌 이렇게 크고 장대하단 말인가. 그렇듯 작으면서도 큰 것들이 들어찬 이 나라의 자연을 보면서 어느덧 한용운 자신도 그 자연을 닮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건봉사를 찾은 한용우는 그날부터 바로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참선은 득도의 한 방법으로 과부자를 튼 채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고통도 무척 큰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고승 중에는 몇 년씩 벽만 바라보며 참선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도 허다합니다. 건봉사 내에서 한용운의 참선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진지하고 꾸준했습니다. 그 절을 드나드는 평범한 신도들까지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는 무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한용운의 참선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그가 깔고 앉은 방석이 다 닳아서 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용운 스님은 소피 부는 시간도 참선에 방해된다고 아까워하신다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용운 스님이 얼마나 무섭게 참선을 하셨는지 엉덩이에 피가 돌지 않아서 살이 다 짓물 정도로 하더라. 이런 소곤거림이 곧잘 건봉사 내의 승려들 사이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용운의 각오는 단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오 끝에 실행된 참선은 그의 성격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무척 모나고 급한 편이었던 그에게 차츰 부드러운 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기간은 한용운에 억눌려 있던 시심이 폭발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 여러 수를 지키도 했습니다. 선정에 들어 마음은 흐르는 물 같아라. 다시 피어오르는 향불 밤이 깊어라. 문득 오동 잎사 위에 지나가는 빗소리 황급한데 들창에 남은 꿈 가을밤이 차가워라. 최야장에서 이렇듯 건봉사에서 1년 동안의 참선을 마친 한용운은 이번엔 금강산에 있는 유점사로 옮겼습니다. 그때가 1908년의 봄 29살 때입니다. 여기에서 한용운은 조선 불교계의 1인자인 서진화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화엄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서진화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며 또한 승려를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승려보다는 재능 있는 문인을 더 길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서진화 스님의 눈에 한용운의 재능이 발견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서진화 스님은 한용운의 불붙는 듯한 추진력과 문학적인 재질에 크게 반한 듯 했습니다. 서진화 스님은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용운은 재능과 담력이 너무 뛰어나서 덕이 아직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게 유일한 흠이야. 어느 날 서진화 스님은 한용운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불교란 경전을 외고 공부하는 것이 다는 아니네.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참된 불교란 경전을 외는 게 다가 아니라 그 경전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네. 이제 자네 공부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 나와 같이 우리나라 산천을 두루두루 살펴보러 가지 않겠나? 하지만 전 아직 공부를 더 해야. 공부란 그것을 옳게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세. 나는 강요는 않겠네. 판단은 자네가 내리게. 그러자 한용운은 이번에는 마치 서진화 스님이 거절이라도 할까 두려운 듯 얼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스님, 데려가 주신다니 저에겐 더없는 영광이옵니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한용운과 진화 스님의 운수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랑의 길에 오른 두 수도승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그곳에선 마침 장이 서고 있었어요. 장날은 을에 그러하듯이 장터는 온갖 물건과 숱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두 수도승은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듯 장터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른 생선을 파는 가게 앞에서 생선을 구경하고 있을 때 뒤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발 안 사도 좋으니까 그냥 두세요. 그 아줌마 거 말 참 못 알아듣시네. 곤장한 사내 너댓모양의 떡을 파는 아줌마 앞에서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사내들이 질이 좋지 않은 불량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떡장수 아줌마는 터무니없는 돈으로 떡을 사려는 그들의 행패를 막아보려고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터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길만 보낼 뿐 누구 한 사람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영훈이 갑자기 생선 가게의 북어 한 마리를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냅다 청년 중 한 사람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어렵소? 깎아중 아냐? 저 깎아중들이 미쳤나? 겁도 없이. 아하, 아직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겠지. 산에서만 사셨을 테니까. 으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장바닥 맛 좀 보여드릴까? 그러자 한영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면서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들,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어디서 감히 그따위로 입을 놀려대느냐? 그러나 사내들도 지지 않고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거칠게 말을 하시면 되나? 근데 여보게들, 이 깎아중들 머리 좀 봐. 기름집 대박같이 반질거리는데? 어디 나도 기름집 대박 좀 만져볼까? 그들은 대놓고 한영훈과 진화 스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한영훈은 자신만이라면 몰라도 진화 스님까지 모욕을 당하는 데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선량한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죽어날 판인데 거기다 내 놈들까지 합세해 괴롭혀? 이 나쁜 놈들. 얘들아 안되겠다. 오늘 이 죽놈 맛 좀 보여주자. 그러나 한영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진화 스님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스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잠시만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러지. 그러나 저들도 불쌍한 중생이니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게. 진화 스님은 너무도 태어난 얼굴로 그들을 애워싼 구경꾼들 사이를 벗어났습니다. 두 중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먼. 다치기는 누가 다친다는 거야? 한영훈은 진화 스님이 보는 앞에서 싸우는 것이 민망스러웠는데 스님이 자리를 비켜주자 비로소 패거리들을 향해 방어제스를 취했습니다. 자, 이젠 덤비거라. 그러자 북어로 어깨를 맞은 사내가 재빨리 한영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내는 장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어이쿠 어이쿠 나 죽는다 하고 허리를 만지며 엉금엉금 기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보내며 다같이 한꺼번에 한영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 윽 허헉. 덤벼들었던 패거리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면서 흩어졌습니다. 야 안되겠다 도망가자. 누군가 고함을 치자 사내들은 일어나 우르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마치 알턴이를 뽑은 것처럼 시원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와, 보기에는 체구도 작은데 장사네 장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떡장수 아줌마는 한영훈에게 거듭거듭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재빨리 싸서는 건네주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감사의 표시니 받아주세요. 그러나 한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팔러 가져온 물건인데 제대로 돈 주고 사먹는 사람들에게 파셔야죠.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북어를 털어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이거 허락도 없이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히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저까지 다 속이 후련한 거려. 한영호는 곧 그곳을 떠나 진화 스님을 찾았습니다. 진화 스님은 한영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영훈에겐 그것이 더없이 고맙고 안심스러웠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한영훈은 그 운수 행각을 통해 진화 스님에게서 무척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법. 그들은 드디어 방랑을 멈추고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갈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금강산으로 되돌아온 한영호는 다시 참선과 불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일본 여행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불교 사절단이 금강산에 왔을 때 진화 스님이 그의 일본행을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검은 손을 뻗고 있는 나라 일본,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오리라. 저들의 정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무엇이 못한지를 내 보고 오리라. 또한 승려인 만큼 일본 불교계의 실태도 알아보고 오리라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한영호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불교계와 일본 사회를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 대상이 적국인 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에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근대화된 문물을 두 눈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영호는 대학에서 서양 철학 강의를 듣기도 했고 또한 유명한 교수의 불교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조선불교의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조선불교엔 일대 혁신이 필요해. 그러나 일본 여행에 한영훈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뭐니 해도 체린이란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체린과의 만남으로 해서 잠재해 있던 그의 민족주의적 정열에 엄청난 불이 당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일 이 민족애를 바탕으로 그는 3.1운동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비슷한 사람은 통하게 마련인지 한영훈과 체리는 마치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난 친구처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체리는 당시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며 일본 유학생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만났어야 했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난 감이 있어요 그려. 그러게 말이요. 더구나 적국의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늦게라도 만났으니 다행하니요. 맞소, 한동지. 우리 이제 서로 힘을 합해봅시다. 조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수없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에는 번번이 조국을 위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영훈은 6개월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를 체린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 더 있다 가시지 그래요? 아니요, 나도 돌아가 할 일이 많소.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볼 것을 다 본 셈이요. 이제는 어서 돌아가 불교계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을 터요. 그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가을에 누런 벼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 한영호는 조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몇 달 만에 조국의 산하를 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아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어찌 오랑캐와 이민족이 끝없이 어지럽히고 있단 말인가. 아, 슬픈 민족이여. 그러나 한영호는 슬픔에만 잠겨있진 않았습니다. 슬픔에만 잠겨있기엔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선 불교의 개혁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조국애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조국애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훈이 불교를 건전하게 개혁해 나간다면 그것은 곧 이 나라의 한 부분을 건전하게 개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나서야 할 때 서슴없이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조국애인 것입니다. 조국애란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헌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영호는 금강산에 있는 표운사 등지에서 승려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역사상 다시 없을 치욕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10년 8월 이 나라의 주권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는 비극이 기어이 이 땅 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영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치를 떨었습니다. 아,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두 눈 뜨고 나라를 빼앗기다니. 한영호는 번번이 절을 나와 산 위에 올라가 짐승처럼 울부짖곤 했습니다. 으흐, 으흐. 그리고 공양 시간엔 밥그릇과 국그릇을 내동댕이 치며 조용하디 조용한 산사의 공양 시간을 온통 뒤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승려들을 향해 벼락같은 호통을 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놈들아,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슨 밥이 들어간단 말이냐, 이 벌레들아. 승려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조실 스님은 한영훈의 그런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고도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승려들에게는 공양을 계속하도록 하고 한영훈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한영훈은 도대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 길로 금강산을 떠나 서광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영훈과 정신적인 교류가 누구보다 많았던 대승 박한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한영훈은 박한영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석정 큰 스님, 이 나라가 망했어. 어찌합니까? 한영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박한영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한영훈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에야 박한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으면 반드시 찾아야죠. 용운 화성은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아무렴. 한영훈은 그렇듯 박한영에게서 커다란 위안과 격려를 받으면서 비로소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박한영은 평소 그 넓은 도량과 자비심으로 해서 문화에 언제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곤 했던 뛰어난 승려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달래고 가십시오.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천지도 다스릴 수 있는 법. 네, 석전 스님, 그리하겠습니다. 한영훈은 박한영 앞을 물러나와 서광사 주변의 바위돌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 망한 나라를 내 손으로 다시 찾아야지.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되찾아야지. 그는 최린 등을 생각하며 오래도록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 당시 한영훈을 지켜본 한 비구승은
한용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꼭 폭탄 같았습니다. 머리도 작고 목도 짧은 데다 작은 키가 꼭 세워둔 폭탄 같았죠. 언제라도 온몸으로 날아가서 상대방을 뚫어버릴 듯 싶었어요. 어쨌든 한용운은 서광사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썩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야. 한용운은 왕실이 무능하고 관리들이 부패했으며 종교계도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썩은 곳은 치료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해. 그러면서 일제에 대항해야 해. 그런 생각 끝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해 보았습니다. 역시 승려인 만큼 불교를 통해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들을 정리한 한용운은 다시 내설하게 백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용운의 불교 사상이 집대성된 불교 유신론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교 유신론의 내용은 31살의 젊은 승려가 쓴 것 치고는 무척 탁월한 혁신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승려들은 깊은 산속의 절에서 내려와 대중들에게 직접 불교의 참뜻을 전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한문으로 된 어려운 불경을 일반 대중들도 읽기 쉽도록 한글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들은 당시의 불교계에는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용운의 주장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승려의 결혼 허용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보수적인 승려들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그들은 지나친 형식에 얽매여 썩어가는 불교를 구해야 한다는 한용운의 주장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 유신론은 완성된 후에 바로 출간되지 못하고 몇 년 후에야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만국에 이어 또 한 번 한용운의 울분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운 스님, 듣자 하니 해인사 주지인 이회강이란 자가 미친 수작을 꾸미고 있다 하오. 미친 수작이라뇨? 나라를 잃은 판국에 조선 불교까지 일본 불교 손아귀에 몽땅 넘겨주려 한다 하오. 참 큰일이오, 큰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이회강이 조선 사왕 전체를 일본 불교와 영구히 연합 동맹한다는 동맹조약을 일본 불교 대표와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연합이지 나라가 없는 판에 연합은 무슨 연합? 일본 불교의 신현 노릇이나 하게 되는 셈이죠. 아니 이럴 수가. 이회광이란 자가 도대체 조선인요? 일본인요? 그 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사실 이 일은 한국 불교계가 맞은 커다란 위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기까지 한 유서 깊은 한국 불교, 1500년의 긴 역사를 지닌 한국 불교가 내국노와 다름없는 중에 일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이 일을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 한용운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장 젊은 승려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전국 방방곡곡의 승려들이 송광사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불교의 조선 불교 연합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1911년에 열린 그 걸기대회는 드디어 이회강이 체결한 조약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용운을 비롯한 뜻있는 승려들이 조선 불교를 당당히 구해낸 것입니다. 모두들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한용운은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이 걸기대회를 통해 한용운의 이름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산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한용운은 불교계의 뛰어난 지도자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추진력은 불교계의 큰 신임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용운이 더욱 기뻐한 것은 그러한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내 힘이 보탬이 되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아직 나라를 되찾아야 할 일이 남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야 우리 민족을 위해 작은 일이나마 해낸 것이다.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는 기뻤던 것입니다. 민족과 독립이란 지울 수 없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긴 한용운은 1911년 어느 가을날 만주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만주 땅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애쓰고 있는 독립투사들도 만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리라. 한용운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다시 한번 조국 산천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콧등이 금세 시큰해졌습니다. 잠시 떠나는 마음이 이렇게 서럽고 불안해야 하다니. 하지만 만주 땅은 마치 고향 마을 같은 느낌을 한용운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척 많은 한국인들이 옮겨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주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망명을 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시영, 김동삼, 이동하, 이동영, 윤세준, 박은식 등도 있었습니다. 그들 애국지사들은 만주 각처에 의병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는 일도 맡아야 했습니다. 한용운은 이들 의병학교의 지도자들과 김동삼 등의 애국지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처럼 가슴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울분과 결의를 툭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한용운은 그들 중에서도 김동삼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김동삼은 처음부터 한용운과 의기투합하여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한동지, 자네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국내에서 후원해주게. 유교나 동학은 벌써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 민족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불교는 그러하지 못하네. 그러니 그대 같은 사람이 불교의 중들에게 뜻을 불어넣어야 하는 걸세. 옳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기필코 불자들의 뜻을 독립투쟁 쪽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 여행에서도 한용운은 또 한 번 시베리아 여행 때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한용운에게 시베리아 여행 때보다 훨씬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삼의 기지를 떠나 퉁화현이라는 곳에 죄를 넘을 때였습니다. 당시 만주의 산속에는 곳곳마다 독립군의 기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체 방위와 비밀 유지를 위해 내부인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다 보면 중요한 비밀이 새어나가 독립운동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일정한 속에서나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의심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단발령에 복종해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을 일제의 앞잡이로 단정하는 것은 시베리아 근처 지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용운이 소야가라는 고개를 넘는데 젊은 청년 두 사람이 뒤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들은 왜 내 뒤를 밟는가? 뒤를 밟는 게 아니라 이곳엔 맹수가 워낙 많아서요.
혹시 다치실까 싶어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한영우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감정 표현은 거침이 없고 분명했지만 누구를 의심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 그렇담 고마운 일이군. 한영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이놈 일진의 정탐꾼아, 너가 무슨 중놈이냐? 이 정탐꾼아, 왜놈 앞잡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영우는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의 일생은 그것으로 끝이 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고 있는 한영훈에게 자비로운 간음보살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살은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며 꽃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한영훈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한영훈은 갖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김동삼의 소개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조심스럽고 복잡한 수술이었으므로 의사는 한영훈에게 우선 마취를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영훈이 그 마취를 반대하였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으면 아파서 견디기 힘들 것이오. 정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마취를 한단 말이오? 염려 말고 그냥 수술하시오. 아픈 것도 기쁜 것도 다 내가 떠맡아야 할 것들 아니겠소? 의사는 하는 수 없이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물론 간호원들도 마치 자기 살을 찢고 꿰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환자의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뼈가 다 으스러져 나가는 것 같은 통증과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영훈의 상상하기 힘든 인내력으로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총상으로 한영훈은 일평생 고개가 도리질에 대듯 떨리는 통증을 얻고 말았습니다. 만주 여행에서의 이 사건이야말로 만국민의 비극을 여지없이 실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만 잃지 않았던들 타국 땅에서 그것도 양쪽 다 오로지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총을 겨누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제 나라를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업보야, 업보. 그렇게 생각하니 한영훈은 자기를 쏜 사람에 대한 미움도 솟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어서 되찾아야겠다는 생각만이 더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만주에서 귀국하여 총상을 입은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에 한영훈은 본격적인 불교운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불교운동의 기본 사상으로 삼은 것은 첫째가 불교의 대중화였습니다. 산에서 연불이나 참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불교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한영훈은 우선 양산의 통도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걸려야 완전히 다 읽을 수 있다는 대장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드디어 한영훈은 불교 대전의 편찬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교 경전은 몇몇 학식 있는 학자나 중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이러한 신념으로 그 방대한 대장경을 재구성하는 초인적인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강백이 되어 삼일승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때로 저를 뒤흔드는 것 같은 그의 호령은 타성에 젖은 중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내리는 꾸짖음은 다른 강백들이 내리는 것보다 훨씬 혹독하고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삼일승들은 먼 발치에서도 그를 보면 고추 여련님 지나가신다 하고 몸을 도사렸습니다. 이렇듯 통도사에서 매서운 기질을 발휘하여 불교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뒤 이번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영훈은
조선불교연구회의 총재가 되어 있었고 또 불교 잡지에 여러 편의 글을 실은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한영훈이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여러 사회운동 단체에서 그에게 강연을 부탁해 왔습니다. 그는 그 부탁들을 대부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엔 언제나 젊은이들과 승려들이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불꽃이 튀는 듯한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그는 최남선, 이상재 등과 더불어 강연 잘하는 연세로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용운 스님의 강연장엔 꼭 가보게 아직도 그 강연을 못 들었다니 큰 스님인 박한영까지도 자신을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전할 정도였습니다. 때로 한영훈은 서울뿐 아니라 멀리 지방의 사찰에서까지도 연사로 초청되어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듣는 이들의 감동을 폭발시켜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감동의 마술사 같았습니다. 그렇듯 바쁜 강연 일정 속에서 한영훈은 오랜 소망이었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란 바로 정기적인 교양 잡지를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1918년 어느덧 30대 후반인 38살이 되던 그 해에 그는 유심이란 월간지를 창간했습니다. 한영훈은 그 잡지를 그가 머물던 종로구 개통에 초라한 집에서 거의 혼자 편집하고 교정해서 발간했습니다. 발간 의도는 불교 부흥운동과 신문화 계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영훈은 이 잡지에 그간 써왔던 많은 시를 식히도 하고 또 여러 편의 논설도 써서 실었습니다. 그러나 유심지는 자금 사정을 해서 겨우 3~5만을 내고 폐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심지에 매달렸던 3개월이 한영훈에게는 무척 즐거운 기간이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 자신의 민족관과 불교관 등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